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결정, 이것도 이제 속속 다가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일자도 3월 26일로 잡혔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네. 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민주당에서는 무죄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민주당이 희망사항이겠죠. 지금 1심과 저는 뭐 구형도 뭐 징역 2년이면 이 선고도 그렇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심 선고와 비슷하게 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1심에 비해서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유리할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 백현동 관련해서 당사자 기관인 식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증인이 당시에 용적률 상향에 관련돼서 국토부에 협박 압박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증언도 했고 여러 가지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1심에 비해서 항소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지금 이제 진행된 게 하나도 지금 없기 때문에 저는 1심과 선고에서 달라질 이유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양형 증인을 이번에 이제 두 분을 모셨잖아요. 물론 이제 검찰 측하고 이재명 대표 측인데 그 양형 증인을 불렀다는 거는 형량에 어떤 조정이 있겠다는 그 느낌을 주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1심이 좀 과했죠. 예. 1심 재판부가 좀 과했고 무단횡단했는데 가령 뭐 최고형을 막 때려버리는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최후 진술에서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다. 네. 이제 그거는 본인은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이제 발언한 거였고 협박이라는 것은 국정감사 기간에 그 굉장히 압박이 있은 상황에서 과한 표현이었다는 것도 그거는 분이 충분히 인정을 했고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한 표현이었다. 협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과한 표현이었다라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고 과한 표현이었다. 과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인식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인이 충분히 1심 재판부가 오인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부분이 표현상의 미비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그것들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했던 건 아니라는 것들을 2심 재판부가 충분히 생각해서 양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네. 그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하는 부분은 이제 1심에서도 유죄가 인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영선 부원장은 그것도 과한 표현일 뿐이다.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이신데. 일단 그거에 앞서서 일단은 그 양형 정의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이제 그 양형에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어떤 양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국토부의 협박 압박 이런 걸 떠나서 관련된 어떤 당사자들이 이미 이제 대부분 확정 판결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그 백현동 건을 주도한 아시아 디벨롭의 김인섭 법무장이 이미 징역 5년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청을 한 김인섭 씨는 이미 그게 됐는데 그러면은 당사자인 성남시와 성남시장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느냐? 당연히 그 당사자 기관으로 책임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국토부의 어떤 협박 압박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용적률 그 상향의 4단계나 된 것이 결국은 김인섭 법무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로비에서 결정이 됐다는 것이 이미 대부분의 확정 판결인지 난 사항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와 아울러 지금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진은 뭐 조작됐지만 예를 들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이런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오히려 지금 현재 유죄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1심이 결코 과하다 보기보다는 항소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항소심 진행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년 실형이 과하지 않다라는 주장이시잖아요. 뭐 이제 홍전 의원님도 지방정부에서 일해 보셨고 저도 지방정부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오는 공문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압박 수단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야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 본인은 야당 시절이고 또 핍박받는 야당의 시장이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는 과정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죽고 싶다 이런 표현들은 실제가 그러라기보다는 좀 상황에 대한 본인의 심정을 좀 더 과하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협박 압박이라는 것들도 당시 시장이었기 때문에 유무형에 느끼고 있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게 표현되는 과정에서 좀 과했다고 저는 보는데 2심 재판부가 그런 상황들 사실과 의견의 영역들을 좀 구분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저는 좀 현명한 판단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2심 결과 이제 3월 26일 나온다고 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이제 10일 내에 7일 내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심이 예를 들어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때 6월 안에 나올 수 있을 거냐?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고 대법원이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새 규칙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은 강행 규정으로 634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인데 지금 근데 이게 이재명 그 대표 재판 같은 경우는 뭐 대장동은 말할 것도 없고 공직선거법도 1심에 무려 2년 2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오래 걸렸죠.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것을 그 강행 규정을 지키라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항소심도 다른 사건은 받지 않고 이 사건만 받으면서 어쨌든 3월 26일 날 결정이 되면 이제 약 4개월 만에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대법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수심 관계는 다 끝나고 이제 법률심만 하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한 어떤 그런 규정을 통해서 뭐 정인이라든지 신문이 없이도 그냥 대법원에서 법률심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방망이를 두들길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갱신 절차를 간소화함을 통해서 이 선거법 특히 이제 이 그 임기가 그 제한이 돼 있는 4년 제한돼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행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강력한 대법원의 의지 표명이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공판기일 지정 자체가 재판장의 권한이라는 또 대법원의 결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시 규정이라는 얘기도 예. 있고 그거는 재판에 참여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외압이나 여러 가지 상황보다는 그 재판 그 자체에 집중해서 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뭐 결국은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3심제 대한민국의 법 질서 체계 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절차와 규정 그리고 할 수 있는 권한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최영수 부원장께 짧게 여쭤보겠는데 박용진 이제 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좀 명시적으로 밝혀라 이런 주장을 하고 또 민주당 탈당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는 당선되면 재판을 안 받을 거다. 민주당 주도로 일반 사면까지 할지도 모른다. 좀 어찌 보면 좀 많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250만 당원이 있는데 박용진 의원은 250만 당원 중에 한 명의 의견에 불과한 거고요. 조홍천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당을 저주하고 뛰쳐나간 당에서 2번의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이 당에 대해서 우물에 침 뱉고 나가서 저주 퍼붓고 있는 사람의 이런 발언까지 하나하나 논평하기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예. 민주당은 당내에 당원들의 압도적인 어떤 의견들을 모아서 민주당 입장을 정리할 거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차차 벌여나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원톱으로 앞서서 잘 나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견제와 공격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계엄 등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인데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만약 이겨서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뭐 계엄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계엄을 이거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본인의 이런 어떤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예. 모든 수단을 다 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84조에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형사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재임 중에 일어났던 일이지 이미 기존에
재판받고 있는 사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부터 벌써 이것이 대통령이 되면 끝나는 것처럼 이게 다수설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명백히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어떤 수단이 있느냐?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뭐 일반 사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석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어떤 허위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을 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저는 막 동원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여기에 100% 동조를 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집행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굉장히 큰 혼란으로 빠져들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슈가 대한민국의 어떤 전국을 저는 뒤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홍 의원님께서 면소 판결까지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미래의 걱정을 현재 와서 할 필요까지 저희가 있겠습니까? 벌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좀 해롭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랑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하고 싶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라도 1등을 얻어서 후보가 돼서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랑 이야기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유튜버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곤란하다. 지금 유튜버에 현혹대를 써가지고 미몽에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대한민국을 이끌려고 했던 그런 사람의 절차를 밟지 않으시려면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서 합리적 토론을 하고 그 과정에 여야가 하나된 목소리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런 거에 관련된 건강한 목소리를 내야지. 지금 유튜브에 사로잡혀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상하게 이끌었던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행동을 또 보여주시면 한동훈 대표한테 기대하는 건강한 우파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치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다리 걸기로는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기가 어렵다. 본인 생각하고 있는 것만 그냥 열심히 이야기하고 거기서 1등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의 이제 정계 복귀 이 행보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이 만든 인형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하고 대담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당내에서는 받아들여요? 홍준표 시장이 말이 조금 이제 센 건 있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또 틀린 말도 아니죠. 왜냐하면 한동훈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 지금까지 정치인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이제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뭐 거의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성원과 어떤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물론 한동훈 대표의 어떤 본인이 또 역량도 뭐 없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3차장 검사로서 어떻게 보면 인사검증까지 있는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는 그때 당시도 굉장히 파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 그 파격을 무릅쓰고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까지 됐는데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면서 당이 22대 총선에서 참패를 했고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말렸지만 나와서 당대표가 됐는데 또 지금 현직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었고 이 탄핵하는 과정에서 또 한동훈 대표의 또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또 지금 대통령 그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정치 기지개를 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지금 홍준표 시장도 이런 말씀했지만 당의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의 이런 어떤 행보를 두고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걱정해야 될 건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올해 성장률을 1.5%로 낮춰서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극단적 위기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이 3년 동안 집권했는데 3년 내내 1%대 성장이었고 미국보다 2년 연속으로 성장률이 뒤처진 경우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2년간의 세수 결손이 90조예요. 그러면 일반 가계였다면 망했죠.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게 온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보수 이 우파를 지향하고 하는 국민의힘이 성장에 대해서도 대안도 못 내놓는 정도의 지금 국정 역량을 보여줬는데 왜 남 탓을 합니까? 그래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진짜
국정운영 세력으로서 다시 한번 선택받고자 한다면 실패한 것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나만의 대안이 뭐다라는 거를 보여줘야지 이재명은 안 돼요. 이재명 싫어요. 이런 식만 가지고는 다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탄탄한 지지 세력이라는 서울의 강남 4구에서도 저는 지지를 받기가 저는 어려울 까 생각하고 민주당이 성장 동력을 얘기하니까 자꾸 시비 걸고 대거리하고 그러는데 그럴 게 아니라 국민의힘만의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만의 뭔가 성장 대안을 가지고 건강한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재명 대표는 준비가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장이 자꾸 팩트에 나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니 3년 내내 1% 아니 그 작년에 2.1%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수 결손 이야기를 하는데 세수 결손은 그 지금 현재 결손 부분이 나중에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가 부채가 440조 이상 늘었는데 뭐 세수 결손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마치 국가 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만나보겠습니다.